1871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한 독일은 유럽의 패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승리 뒤에는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었죠. 바로 참모본부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독일 제국을 만들어냈고 훗날 그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오늘은 독일 제국의 6참모총장, 그들의 손끝에서 벌어진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거의 군대에서 참모란 그저 총사령관의 비서나 심부름꾼에 불과했죠. 전쟁의 승패는 오직 나폴레옹 같은 천재적인 지휘관 한 사람의 직관과 능력에 달려 있었죠. 하지만 19세기 초 프로이센은 예나 아우슈테트 전투에서 나폴레옹에게 완전히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 패배 이후 샤른 호르스트와 그나이제나우 같은 프로이센의 군사 선각자들은 획기적인 발상을 생각해냅니다. 우리에게 나폴레옹 같은 천재가 없다면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엘리트 참모들을 대거 양성하여 그 천재성을 시스템으로 구현하자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탄생한 프로이센 참모본부는 전쟁 대학을 통해 최고급 두뇌들을 선발했고, 이들은 철도와 전신이라는 근대 산업혁명의 기술을 군사작전에 접목하며 전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1871년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고 독일 제국을 선포하면서 이 조직은 제국참모본부라는 이름으로 세계 군사학의 정점을 세게 됩니다. 참모본부의 위상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참모총장은 전쟁 장관이나 제국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오직 황제에게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직접 보고권을 가졌습니다. 이는 군대가 국가의 정치적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권력 집단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죠. 수많은 장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참모본부의 소속을 상징하는 이 자줏빛 두 줄 무늬 바지선을 입을 수 있었고,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전 세계의 열강들이 이 자줏빛 바지를 입은 참모들의 전쟁 기계를 모방하기 위해 앞다투어 베를린으로 유학생을 보냈을 만큼 독일 제국 참모본부는 전쟁의 명예의 전당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던 일본 제국은 이 독일 제국 참모본부의 엘리트 시스템과 독립적인 지휘 구조를 뼈대 삼아 자신들의 군대에 그대로 이식해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일본 최고의 통수기관인 대본영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정치를 배제하고 황제에게만 직보하며 오직 군사적 논리로만 군대를 이끌어가는 이 독일식 시스템은 훗날 일본 군부가 문민 내각을 통제하고 무모한 태평양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국을 몰고 오는 결정적인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 참모본부의 첫 번째 전성기를 이끌며 전설을 쓴 인물은 초대 참모총장 데몰트케입니다. 본명은 헬무트 폰 몰트케로 훗날 등장할 조카인 4대 참모총장 몰트케와 구분하기 위해 역사에서는 그를 데몰트케라 부릅니다. 무려 30년간 참모총장 자리를 역임한 그는 완벽한 시대적 행운과 자신의 천재성이 결합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전적으로 신임해주고 군사적 독립성을 보장해준 비렐름 1세 황제가 있었고, 외교의 마술사라 불리며 전쟁의 명분과 국제적 고립을 막아준 철을제상 비스마르크가 있었죠. 여기에 더해 비렐름 1세의 아들인 프리드리히 3세는 뛰어난 야전 사령관으로서 데몰트케가 짠 작전을 현장에서 완벽하게 실행해 옮겼습니다. 데몰트케는 철도망을 이용해 각기 다른 방향에서 병력을 이동시킨 뒤 적의 약점에서 동시에 합류하여 타격하는 혁신적인 기동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지휘관이 세상어까지 간섭하지 않고 목표만 부여하면 하급자가 알아서 판단해 행동하는 임무형 지휘체계를 정립했죠. 이 완벽한 톱니바퀴를 바탕으로 데몰트케는 1864년 덴마크와의 전쟁, 1866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그리고 1871년 프랑스와의 전쟁을 단기간에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며 마침내 통일 제국을 수립하는 진정한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데몰트케가 이렇게 영광 속에 은퇴한 이후 1888년 두 번째 참모총장에 오른 인물은 알프레트 폰 발더제입니다. 데몰트케가 순수한 군사 전략가였다면 발더제는 매우 정치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새롭게 즉위한 젊고 혈기왕성한 비렐름 2세 황제와 밀착하여 당시 제국의 절대 권력자였던 비스마르크 재상을 견제하고 결국 그를 집에 보내는데 일조했습니다. 발더제는 러시아가 더 강해지기 전에 먼저 쳐야 한다는 예방 전쟁을 주장하며 외교와 정치의 영역까지 군부가 개입하게 만들었죠. 비록 그의 재임 기간 중 실제 전쟁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군대가 국가의 외교 정책을 쥐고 흔들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참모총장으로 기록됩니다. 1891년 취임한 세 번째 참모총장 알프레트 폰 슐리페는 전쟁사에 치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슐리펜은 발도제와 달리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차가운 군사 기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비스마르크가 떠난 이후 독일이 맞이할 최악의 외교적 재앙, 즉 왼쪽에는 프랑스와 오른쪽에선 러시아가 양쪽에서 동시에 독일을 공격하는 양면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강박관념뿐이었죠. 이를 위해 그가 평생을 바쳐 깎고 다듬은 작전이 바로 그 유명한 슐리펜 계획입니다. 영토가 넓고 철도가 부족한 러시아는 동원령을 내리고 국경의 병력을 직결시키는데 최소 6주가 걸릴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그 6주 동안 독일군의 주력을 우익에 극단적으로 몰아넣어 중립국인 벨기에를 무단으로 통과한 뒤 파리를 거대한 낫길처럼 이렇게 감싸지어 단숨에 프랑스를 항복시킨다는 전무후무한 토박이었습니다. 정치적, 외교적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병력의 이동 시간과 수송량 등 수학적 계산에만 의존한 이 계획은 훗날 제국 전체를 참호전과 소모전으로 이끄는 족쇄가 되고 맙니다. 1906년 네 번째 참모총장으로 임명된 인물은 헬무트 요하네스 루트비 폰 몰트케로 1대 참모총장 대몰트케의 조카인 소몰트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위대한 삼촌의 이름값을 증명해야 한다는 끔찍한 압박감에 시달리던 쫄보 소몰트케는 변덕스럽고 호전적인 비를르 2세 황제의 비유를 맞추며 힘겹게 거대해진 참모본부를 이끌었습니다. 1914년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소몰트케는 슐리펜 계획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공포와 러시아의 예상보다 빠른 진격에 압도당한 그는 슐리펜이 그토록 강조했던 오른쪽 날개를 극단적으로 강하게 하라는 유언을 어기고 병력을 빼내어 좌익과 동부 전선으로 분산시키는 치명적인 수정을 가하고 맙니다. 결국 약해진 우익은 마른 전투에서 프랑스군의 결사적인 반격에 부딪혀 파리 함락에 실패하게 됩니다. 단기 결전의 꿈이 산산조각나고 전선이 참호전으로 굳어지자 극심한 신경쇠약과 공황에 빠진 소몰트케는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참모총장 자리에서 경질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다섯 번째 참모총장은 위기 속의 지휘봉을 넘겨받은 에리히 폰 팔케나인입니다. 소몰트케 실패 이후 팔케나인은 매우 냉정한 현실주의적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슐리펜 계획 같은 한방의 돌파나 신속한 승리는 불가능하며 이제 전쟁은 어느 쪽의 자원이 먼저 바닥나는지를 겨루는 끔찍한 소모전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그는 서부전선의 프랑스군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이자 심장부인 베르댕 요새를 공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프랑스군을 말려 죽이겠다라고 선언하며 적을 끝없는 사륙전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1916년 시작된 베르댕 전투는 프랑스군뿐만 아니라 독일군의 피와 뼈까지 갈아버리는 상상 추월의 패착이 되어버렸죠.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돌파구 마련에 실패한 팔케나이는 이 전략적 실패의 책임을 지고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참모총장은 독일 제국을 총력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파울 본 힌덴부르크입니다. 이미 은퇴한 도장이었던 그는 동부전선 타넨베르크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괴멸시킨 영웅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가진 천재적인 참모 에리히 루덴도르프가 있었죠. 진짜 유명한 사람이긴 하죠. 이 두 사람은 군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베를르 2세마저 허수아비로 만들고 사실상 독일의 군사 독재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서부전선에서 연합군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가 이어지자 힌덴부르크는 방어에 유리한 지역으로 의도적으로 후퇴하여 철조망과 콘크리트 벙커로 이루어진 랑콩블라기 요새, 즉 힌덴부르크 라인을 구축합니다. 영화 1917의 배경이 바로 이 힌덴부르크 라인이죠. 그리고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쥐어짜는 총력전 체제를 선포하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참전과 굶주림에 지친 독일 국민들의 혁명으로 결국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뼈아픈 패배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힌덴부르크는 전쟁 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나 그는 노안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1933년 아돌프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하는 역사상 최악의 삽질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그가 사망하자마자 히틀러는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홀로코스트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생지옥을 탄생시켰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승전국들은 1919년 독일 제국의 참모본부를 강제로 해체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독일 군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그들은 참모본부라는 이름 대신 병무국이라는 다소 평범한 행정부서 같은 위장 간판을 내걸고 비밀리에 우수한 장교들을 육성하며 참모본부의 명맥을 끈질기게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집권하여 재무장을 선언하면서 참모본부는 마침내 다시 양지로 나와 육군 최고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6명의 참모총장과 독일 제국의 참모본부를 알아봤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6명의 참모총장 중 어떤 사람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슐리펜입니다. 이 슐리펜 계획이 주는 뭐랄까 나름 낭만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